어제 코스닥 시장 정말 역대급으로 뜨거웠죠.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공모가 대비 153% 폭등하면서 이른바 따블을 기록한 기업이 등장했습니다. 네네.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만 96대 1였고요. 일반 청약 증거금으로 무려 9조 5천억 원이나 몰렸던 바로 카나프 테라퓨틱스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카나프 테라퓨틱스의 기본 뼈대부터 재무제표, 그리고 시장에 숨겨진 냉혹한 리스크까지 철저하게 수치와 사실 중심으로 깊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그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어달리기 사업 모델입니다. 이어달리기요? 육상 경기할 때 바통 터치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네, 맞아요. 전문 용어로는 릴레이 기술 이전, 즉 릴레이 에로 전략이라고 부르는데요. 신약 개발이라는 게 사실 보통 10년이 넘게 걸리고 수조 원이 드는 엄청난 마라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자금이 말라서 이른바 죽음의 계곡에 빠져 허덕이는 바이오 벤처들이 국내에 정말 많았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카나프 테라퓨틱스는 아주 영리하게 룰을 바꾼 겁니다. 신약을 끝까지 혼자서 끙끙대며 개발하는 게 아니라 연구 초기 단계,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장 자신 있는 타겟 발굴 단계까지만 전력 질주를 하는 거죠. 아, 거기까지만 뛰고 바로 국내 대형 제약사들한테 그 바통을 넘겨버린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조기에 기술 이전을 딱 해버리고 파트너사랑 임상 1상이나 2상의 막대한 비용, 그리고 실패 리스크를 반씩 나누는 겁니다. 와, 혼자 독박을 쓰지 않겠다는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네요. 그쵸. 그렇게 해서 공동으로 초기 데이터를 확보하면 그 검증된 바통을 들고 다시 글로벌 빅파마에 2차로 재이전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일스톤, 즉 성공 보수를 극대화하는 극강의 생존 구조를 짠 거죠. 듣고 보니까 굉장히 스마트한데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바통을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잘 깎아내길래 콧대 높은 국내 탑티어 제약사들이 줄을 서서 받아가는 걸까요? 단순히 운이나 감은 아닐 테고요. 그 비결이 바로 엄청난 데이터베이스에 있습니다. 이 회사는 연구원의 감호로 약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무려 5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간 유전체 데이터를 2차원으로 분석하거든요. 잠깐만요. 50만 명이요? 네, 규모가 엄청나죠. GWS나 PWAS 같은 통계 분석 기법을 쫙 돌려서 질병이랑 연관성이 가장 높은 최적의 타겟을 먼저 핀셋으로 집어내는 겁니다. 약간 50만 장의 보물지도를 먼저 쫙 펼쳐놓고 데이터로 진짜 보물이 있는 목적지를 찾은 다음에 네네. 그런 다음에 출발하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그렇게 목적지를 딱 찾으면 그 길에 가장 잘 맞는 이동수단을 유연하게 고릅니다. 이중항체를 쓸지, 저분자 화합물을 쓸지, 아니면 요즘 제약업계에서 가장 핫한 ADC, 즉 항체 약물 접합체를 쓸지 가장 강력한 도구를 조립하는 거죠. 이걸 멀티모덜리티 역량이라고 부릅니다. 한 가지 무기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타겟에 맞춰서 무기를 마음대로 바꿔든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이 회사의 핵심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종양미세 환경, 즉 TME를 조절하는 TME 카인이라는 플랫폼입니다. TME 카인이요? 자료에서 계속 본다는데 이게 암세포 주gen 환경을 조작하는 기술 맞죠? 맞습니다. 암세포가 아주 교활해서 자기 주변에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일종의 방어막을 치거든요. 기존 면역항암제들은 이 방어막을 못 뚫어서 겉돌거나 엉뚱한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부작용이 컸잖아요. 융단 폭격하려다가 아군 진영까지 초토화되는. 네, 맞아요. 그런데 카나프의 TME카인 플랫폼은 일종의 트로이 목마처럼 그 방어막 안으로 침투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암세포가 있는 종양 부위 안에서만 스위치를 켜서 면역 반응을 폭발시키죠. 부작용은 확 줄이고 항암 효과만 극대화하는 정밀 타격이네요. 들을수록 왜 국내 대형 제약사들이 열광하는지 알겠네요. 수치로 봐도 상장 전에 벌써 5건이나 조기 기술 이전을 달성했더라고요. 네, 누적 기술 이전 규모만 7,748억 원이고요. 현재 수령한 확정 선급금만 159억 원입니다. 이들이 가진 파이프라인 무기고를 보면 전략이 아주 뚜렷한데요. 네, 파이프라인이 꽤 많던데 그중에서 GC 녹십자랑 공동 개발 중인 KMP701이 이 회사의 핵심 병기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KMP701은 비소세포 폐암을 타겟으로 하는데요. 암세포의 EGFR 변이뿐만 아니라
기존 약물에 내성이 생기는 원인인 C맥 경로까지 동시에 꽉 잡고 차단하는 차세대 이중항체 ADC입니다. 현재 전임상 단계죠. 그리고 동아에스티랑 개발하는 면역 항암 이중환체 KMP101도 기대가 크단데요. 네, 성급금 50억 원에 최대 2천억 원 규모로 이전된 물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TME카인 플랫폼이 적용돼서 암세포 주변만 활성화시키는 원리인데 이제 곧 임상 1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스코텍의 3,700억 원 규모로 넘긴 KMP520도 미국에서 임상 1상 중이죠. 종양미세 환경 내 면역 억제를 극복하는 이중조해제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유한양현에 이전된 KMP504를 보니까 진짜 흥미롭더라고요. 제약계의 난제라고 불리는 그 KIAS를 직접 때리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그 포인트를 캐치하셨군요. KRAS 단백질 표면이 당구공처럼 너무 매끄러워서 약을 착 붙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카나프는 무작정 공격하는 대신 우회 타격 전략을 씁니다. 우회 타격이요? 네. KRAS라는 엔진을 부수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 엔진에 기름을 공급하는 주변 조절자인 SOS1 단백질을 억제하는 게 바로 KMP504고요. 아예 그 위쪽에 최상의 스위치인 SHP2 자체를 꺼버리는 KMP503이라는 신제품도 개발했습니다. 와, 본진이 너무 단단하니까 보급로를 끊어버리거나 윗선에서 아예 명령을 못 내리게 막아버리는 거네요. 전략이 진짜 대단합니다. 네, 특히 KMP503은 폐암 환자의 40%가 겪는 뇌전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혈내 장벽, 즉 BBB를 통과할 수 있게 설계된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거기다 롯데바이오로직스랑은 그 ADC 약물들이 물에 잘 안 녹아서 엉겨붙는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한 친수성 링커 기술까지 공동 개발했잖아요. 진짜 무기도 잘 만들고 발사대까지 직접 고치는 셈이네요. 그쵸. 차세대 ADC 트렌드의 선도그룹이라고 불릴 만한 기술력을 갖춘 겁니다. 자, 그럼 기술 이야기는 이쯤 하면 충분히 증명된 것 같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아주 현실적이고 뼈아픈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 상장할 때 이 회사 몸값 고평가 논란이 꽤 시끄러웠잖아요. 피어그룹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보령 같은 이미 수천억에서 조 단위 매출을 내는 굵직한 전통제약사들을 끌고 왔단 말이죠. 네, 그랬죠. 지금 당장 이익도 못 내고 있는 적자 기업이 PER이 23배를 적용받아서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약 2,590억 원으로 산정된 거? 이건 시장에서 볼 때 좀 과한 거 아닙니까? 겉보기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밸류에이션의 근거를 이해하시려면 그들이 제시한 2028년 추정 실적을 봐야 하거든요. 2028년이요? 당장 내년은 어떤데요? 카나프 테라퓨틱스의 실적 로드맵을 보면 당장 내년이랑 내후년은 매출 50억 원대에 영업적자가 100억 원 가까이 납니다. 아직 적자 구간이죠. 그런데요? 그런데 2027년에 매출은 18억 원으로 손익분기점을 돌파하고 진짜 폭발은 2028년에 일어난다고 본 겁니다. 2028년 예상 매출이 544억 원에 당기순이익 244억 원을 예고했거든요. 잠깐만요. 순이익 244억이요? 약국에서 약을 팔아서 돈 버는 회사가 아닌데 이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뚝 떨어진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자체적으로 약을 팔아서 나오는 수익이 아니고요. 아까 말한 파트너사들이 임상 1상, 2상이라는 허들을 넘을 때마다 들어오는 성공 보수, 즉 마일스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현재 들어온 성급금 규모 자체는 작더라도 이 회사가 트렌드 중심에 있는 이중항체 ADC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국내 대형 제약사 5곳이랑 성공적으로 계약을 맺은 그 레퍼런스를 높게 쳐줬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름 테라퓨틱스나 머스트바이오, 레모넥스 같은 쟁쟁한 경쟁사들 사이에서도 이어달리기의 첫 번째 바통 터치를 이만큼 확실하게 증명한 곳이 드물거든요. 그 플랫폼 프리미엄이 주가에 선반영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이 프리미엄을 줬다는 건 알겠는데 제가 재무제표를 보다가 흠칫 놀란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상장 직전인 2025년 3분기 기준 누적 당기순 손실이 무려 358억 원으로 급증해 있더라고요. 회사가 1년 내내 쓰는 연구비보다도 훨씬 큰 금액이 갑자기 통장에서 마이너스로 찍혀 있던데 이거 재무 상태에 심각한 구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오해하기 딱 좋은데요. 그 358억 원이 직원들 월급이나 임상 비용으로 실제 현금이 빠져나간 게 아닙니다. 그럼 뭐죠? 상장 전에 투자자들한테 발행했던 전환 상환 우선주, 즉 RCPS라는 특수한 주식 때문인데요.
회사가 성장해서 주식 가치가 올라가면 나중에 이 주식을 보통주로 바꿔줄 때 회사가 짊어져야 할 장부상 부담도 같이 커지게 됩니다. 아, 그걸 회계 기준에서는 파생상품 부채 평가 손실이라고 부르고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회계상 평가 손실만 278억 원이나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10,000원짜리 피자 한 판을 주기로 친구랑 약속했는데 그 피자가 갑자기 엄청난 고급 피자가 돼서 5만 원이 넘어가 버리니까 서류상으로는 제가 4만 원을 빚진 것처럼 마이너스가 찍혔다. 뭐 이런 건가요? 와, 진짜 완전 찰떡 같은 비유네요. 본질은 똑같은 피자 한 칸인데 장부상 가치만 변한 거죠. 중요한 건 2025년 9월에 이 RCPS가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부채로 잡혀있던 약 935억 원이 전부 자본으로 깔끔하게 대체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완전 자본 잠식이라는 치명적인 위기를 피하고 정상적으로 상장을 한 거군요. 네, 덕분에 이번에 조달한 공모자금 약 400억 원도 빚 갚는 데 쓰는 게 아니라 KMP-101 글로벌 일상이나 KMP-701 공동임상에 바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진짜 R&D 연료로 쓰는 거죠. 서류상 마이너스의 비밀이 풀렸네요. 자, 그럼 재무적 착시 현상은 걷어냈고 이제 주식시장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진짜 현실적인 수급 리스크를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1%밖에 안 되더라고요. 임원들 지분을 다 합쳐도 17%인데 이러면 상장 직후에 회사 내부자들이나 초기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는 그 오버행 폭탄 우려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만약 이 회사가 일반적인 벤처기업이었다면 엄청난 감점 요인이자 리스크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카나프만의 독특한 방어막이 작동합니다. 지분 구조를 보면 전략적 투자자, 즉 SI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파트너사인 그 대형 제약사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GC녹십자가 10.99%, 동아소시오홀딩스 강정석 회장이 7.15%, 롯데바이오로직스가 1%를 들고 있는데 재미있는 건 이들이 상장 후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자발적인 보호예수를 걸었다는 겁니다. 3년이요? 게다가 대표이사랑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까지 맺었다고 자료에 나오던데. 네, 그게 핵심이죠. 이건 단순하게 상장해서 주가 오르면 팔고 나가겠다는 재무적 투자다가 아니라 공동 사업 파트너로서 배를 끝까지 같이 타겠다는 아주 끈끈한 동맹 시그널인 겁니다. 3년 동안 주식도 안 팔고 투표권도 대표한테 몰아주겠다. 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도 수요 예측 때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76.1%라는 엄청난 수치로 화답을 한 거고요. 상장에 유통 가능 물량이 40.69%로 꽤 무거운 편이었는데도 이 강력한 우군들 덕분에 물량 부담을 이겨낸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을 던지면서 정리를 해보죠. 이 화려한 설계도 이면에 우리가 당장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과 반드시 경계해야 할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우선 가장 강력한 단기 주가 모멘텀은 역시 글로벌 기술 소출, 즉 LOE의 가시화입니다. 항암제가 아니라 안과질환 치료제 쪽에서 소식이 들리던데요. 네, 맞습니다. 십성 황반변소음을 타깃으로 하는 KMP-301인데요. 현재 해외 선도 기업과 물질 이전 계약, 즉 MTA 체결을 진행 중이라 기대감이 시장에 아주 팽배합니다. 국내 제약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글로벌 빅파마로 바통을 넘기면 회사의 가치는 한 단계 점프하겠네요. 그럼 반대로 리스크는요?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명확할 텐데요. 아주 날카로운 리스크 3가지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2028년 순이익 244억 원이라는 목표가 철저히 임상진척이라는 불확실성에 기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누적 계약 규모가 7천억이 넘어도 실제 통장에 꽂힌 현금은 159억 원뿐이니까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리스크인 파이프라인 반환 리스크가 무서운 겁니다. 파트너사가 임상 중에 부작용을 발견하거나 사업성이 없다고 약물을 반납해버리면 바통을 땅에 떨어뜨려버리면 네, 그럼 카나프는 막대한 임상 비용을 떠안거나 프로젝트 자체를 폐기해야 하는 치명타를 입습니다. 게다가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알테오젠 같은 이미 조단위 레퍼런스를 쌓은 선배들과 피 튀기는 속도전을 벌여야 한다는 압박감도 크죠. 그렇겠네요. 아까 수급 이야기할 때 SI들은 3년 묶였다고 하셨는데 그분들 말고 단순 수익 실현이 목적인 투자자들 물량은 어떤가요? 이게 가장 당면한 리스크 아닌가요? 네, 그게 바로 세 번째 리스크입니다.
코오롱 인베스트먼트를 비롯해서 설립 초기부터 자금을 댔던 재무적 투자자, 즉 FI들의 자금 약 600억 원 규모가 고작 1개월에서 3개월이라는 아주 짧은 보호 일수에 묶여 있습니다. 와, 600억 원이 1, 2, 3개월 뒤에 바로 시장에 쏟아질 수 있다고요? 네, 상장 직후나 1, 2, 3개월 차가 도래하면 이 엄청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서 주가 상승의 발목을 아주 세게 잡아챌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매물들이 쏟아지는 수급 소외 구간을 오히려 역발상으로 접근해서 시가총액 3천억에서 5천억 원 밴드 사이에서 장기 분할 매수하는 타점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충분히 일리 있는 접근 전략이죠. 결국 카나프 테라퓨틱스의 진정한 시험대는 그동안 국내 탑티어들을 상대로 증명했던 그 이어달리기의 바통을 KMP301과 같은 핵심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과연 글로벌 빅파마의 손에 직접 쥐어줄 수 있느냐에 달려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아무리 완벽하게 그려진 50만 장의 보물지도와 화려한 설계도가 있다고 해도 결국 시장의 끝까지 믿어주는 건 도면 위의 화살표가 아니라 누군가의 통장에 실제로 꽂히는 마일스톤 입금 내역일 겁니다. 이 회사가 한낱 기획된 도면으로 남을지, 거대한 실적을 내는 건축물로 완성될지 앞으로 들려올 마일스톤 입금 내역을 통해서 차분하고 냉정하게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